1956년 멜버른 올림픽 수영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뛰어들었는데 이상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10초, 20초, 30초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 일본의 후루카와 마사루 선수는 거의 45m를 수면 아래에서 호흡 없이 평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땄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극적인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국제 수영 규정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그 변화는 한 발 늦었다면 죽을 수도 있었던 현실의 경고에서 비롯됐습니다. 물 먹어도 괜찮아 끝까지 뛰어. 평영은 수영에서 가장 오래된 영법입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양팔을 뻗고 다리를 개구리처럼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동작이었습니다. 급류에서 사냥 중에 혹은 전쟁에서 물을 건너야 하는 순간 가장 직관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 바로 평영이었습니다. 그 후 중세 유럽에서는 군인과 해군들에게 수영이 가르쳐졌고,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수영 교본에 평영 기술이 등장합니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호흡하며 나아가는 기술, 그 당시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평영은 단지 생존이 아닌 스포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수영 경기가 열리며 속도를 위한 기술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죠. 수면 위에서 헤엄치는 것보다 물속에서 버티는 게 더 빠른데? 1950년대 당시 규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영에서는 팔과 다리의 동작은 제한되지만 머리는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 선수들은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출발 직후 자명을 하고 스트림라인 자세로 유지한 뒤 물속에서 빠르게 평영킥을 차는 거죠. 그 결과 일부 선수는 경기 내내 수면 위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산소 부족이었습니다. 당시엔 산소 탱크도 없었고 수중 심박 측정 기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 선수는 경기 중 호흡을 놓쳐 실신하기도 하고, 완주 후 구토하거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기도 하며 경기 중 구조된 사례도 존재하고,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사망 미수 사건도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언론은 경고합니다. 이건 수영이 아니라 수중 생존 시험이다. 금메달보다 중요한 건 숨을 쉬는 것이다. 경기는 화려했지만 수영장이 아니라 전쟁터였던 겁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국제수영연맹 피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합니다. 스트로크마다 머리는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출발 및 턴 이후 자명거리는 최대 15m 이내로 제한. 저병은 평영에서 독립된 영법으로 분리한다. 즉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통 평영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선수들은 숨을 참고 버티는 대신 최적의 타이밍, 정확한 킥, 수면 위 리듬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게 된 거죠. 기술의 진보는 속도가 아니라 안전 위에서 쌓아올린 탑인 셈이죠. 다음에 수영장에서 평영을 하실 때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킥과 팔동작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많은 선수들이 숨을 참으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 수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자 역사를 품은 움직임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수영하면 영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저 또한 생소하기도 한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가진 수영에 대한 이해도를 한 폭 넓혀드렸길 바랍니다. 평영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 링크도 시청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르고 그리고 즐겁게 수영하세요.